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서울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이죠.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네. 걷다 보니까 거리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꽃도 많이 피었고요. 오늘 그래서 전 개나리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차마 병아리라고는 못하겠고요. 야, 개나리도 피었고 벚꽃도 피었고 목련도 피었습니다. 도시 풍경도 많이 달라지죠? 네. 향은 어떤가요? 꽃향기가 코로 스쳐가죠? 네. 소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조금은 그렇죠. 경쾌해졌지요. 예. 이렇게 도시에는 많은 소리 그리고 많은 풍경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의 귀의 기억, 눈의 기억, 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죠? 혀의 기억.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혀. 예, 혀가 느낀 서울의 맛은 뭘까? 이 시간 저녁 들고 오셨어요? 저녁도 못 드시고, 네. 이 시간 어딘가에는 골목골목마다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예,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은 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서울이란 도시의 맛은 뭔지 이 시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옆에 보신 분들과 이 불금을 함께 지내게 되셔서 영광이라고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서울 이야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1시간 정도 오늘 이제 서울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분께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함께 서울의 맛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이야기 마당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네. 앞에 말풍선 도화지를, 예. 살짝 가까이 두시고요. 생각나는 기억들 있으시면 서울에 내가 기억했던 맛있는 음식은 뭔지, 서울살이란 도대체 나한테 매운맛인지 알싸한 맛인지 달달한 맛인지 한번 많은 단어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는지 보여주세요. 박정배 선생님이십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음식에 대한 칼럼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원래는 남해에서 자라셨답니다. 초등학교 서울 와서 서울에서 지금 한 40여 년 사시고 계시답니다. 지금 현재 방송도 하셨고요. 출판사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만큼 다양한 맛도 섭렵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인 저서로 음식강산 사케인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배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에 맞게요. 네. 점심 때는 설렁탕 먹었고요. 예. 오기 직전에는 여기 강서면옥에서 냉면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 설렁탕과 냉면. 예. 그러면 설렁탕과 냉면 얘기가 오늘 주가 되는 건가요? 뭐 주는 아닌데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40여 년 사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40년 좀 넘게 살았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맛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어릴 때 형성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남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왠지 남해 음식에 굉장히 뭔가 향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20살 때까지 남해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다 붙여왔어요. 그래서 커다란 광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거기에 뭐 삼천포, 쥐포, 예. 뭐 멸치, 제가 쥐포를 하루에 한 30장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거기 빼대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말린 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빼대기 죽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보물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안에서 막 쥐새끼처럼 뜯어 먹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다락방에서
그 맛보던 많은 맛들을 그럼 오늘 맛의 향연을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선생님이 처음 충격적으로 경험한 서울 음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선지를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물컹한 그 피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보문동 살았는데 보문동 그 시장터에 해장국집이 2개가 있었어요. 선지 해장국집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선지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걔들이.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헤어진 애인처럼 그리워요. 걔들이 아, 지금.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가 서울 음식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음식이 서울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야? 서울 음식이 뭐죠? 선생님? 서울 음식을 정의하기 너무 어렵죠. 사실은 뭐 지금 1000만 명 있는 대도시에다가 정체성을 찾기도 어렵고요. 제가 그 지난달에 유럽을 한 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 음식 취재 때문에요. 근데 파리에 갔더니 이미 파리에는 10년 전부터 파리 음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도시의 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어떤 파리화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파리 음식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고 어쩌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서울이라는 공간이 참 독특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는 곳이 서울이었거든요. 왜 어떻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한국 음식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도 엄청난 음식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양 요리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공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 뭐 세계 요리들이 다 모여있던 그 30년대가 정말 엄청난 그 음식의 경연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좁은 공간이지만 사실은 음식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허균이라는 분이 쓴 도문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홍길동전 쓰신 분인데 1611년에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 서문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비록 작으나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온갖 물산이 다 난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견줄만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허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왜 정확하냐면 그분은 중국도 갔다 오시고 다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음식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그런 만큼 좀 더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오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맛의 세계, 또 맛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멋이죠. 예. 서울의 맛이 갖고 있는 멋은 뭔지 박정배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서울 음식장이라고 간단히 적어봤고요. 제가 그 강연 진행하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맛이 얼마나 인간에게 집요한 그 어떤 존재인가, 기업과 같이 하는 것인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 대한민국에서 함흥식 냉면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고 속초죠. 속초는 바로 그때 그 전쟁 기간에도 그 거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함경도 분들이 전부 피난 내려왔다가 다시 속초로 다 모여듭니다, 보니까. 그래서 1951년도에 그 냉면집이 생기는데요. 함흥식 냉면들이 생기는데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대포항 근처에 어느 분이 식당을 내셨어요. 그분이 아버님이 원산분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소울인데 너 냉면집 하면 안 되겠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자제분이 고민하다가 냉면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옛날 아버님이랑 같이 다녔던 그 원산식 함흥식 냉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냉면을 재현을 해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산 출신, 함흥 출신의 할아버지님들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명 부축을 받고 한 분이 오셨대요. 그 냉면이 너무 그리워서. 먹고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뭐 여우가 수구지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참 맛이라는 거는 한번 각인이 되면 사실 맛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인간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맛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루 돼지새끼를 다 먹잖아요. 삼시세끼를. 그만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흥분해서 눌렀네요. 잘못해서. 가지고 다 맛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으면 먹는 것도 즐거워지고 또 자기 후손들, 자식들한테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게요, 문화사를 알면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 서울의 음식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주로 외식에 관련된 거를 중심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식 음식이죠. 설렁탕으로 시작할게요. 이게 1926년에 그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지금 여기 프린트 3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요게 좀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4쪽에 보면은, 맨 위에 1920년 8월 1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192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옮기면서 오타를 낸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오죠. 무슨 기사냐면, 여기 딱 보시면 나오겠지만, 설렁탕 하면 서울이 따라붙는다. 이만큼 설렁탕은 서울의 명물이다. 설렁탕 안 파는 음식점은 껄렁껄렁한 음식점이다. 그러니까 설렁탕 안 팔면 껄렁껄렁한 음식점이라고 나올 정도고요. 20년도 중반에 가면 이런 기사도 나와요. 거기도 적어놨는데요. 조선 음식계의 패왕,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설렁탕이 서울의 음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내내 농업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는 거는 굉장히 금지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다친 소나 죽은 소를 이제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서울, 한양만 예외였죠. 한양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한양에서는 또 왕가가 있기 때문에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그 주변에 반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인들. 성균관에서 허드렛이라는 노예들인데, 그분들한테 무슨 권리를 줬냐면 고기 잡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리고 거기서 소를 잡잖아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선지, 피, 내장, 머리, 다리, 이렇게 정육을 제한 부분을 줬어요.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장국을 그래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최초의 외식은 이 설렁탕입니다. 탕반이죠. 탕반, 장국밥.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밥을 차게 먹으면 되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밥은 따뜻한 거였잖아요. 그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밥을 외국에서 팔 때 찬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기밥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들이 국물을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고기 국물을 거기다가 고기 국물에 밥을 딱 찬밥을 넣으면 그게 토렴이라지, 토렴. 그렇게 되면 따스한 밥 한 그릇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뭐였습니까? 오랫동안.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러고 있다잖아요. 그죠? 고깃국에 쌀밥. 먹는 게 가장 최고의 이제 음식이었는데, 그런 한상들이 있었는데, 설렁탕이야말로 그게 가장 적합한 거죠. 그죠?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밥을 말아먹는, 외식으로 저기 있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그 전에 성균관에 대한 그 기록은 없고요. 설렁탕에 관한 최초의 기록. 이거는 1809년에 쓴 귀합충서에 나와요. 여기 먼저 건부합 설렁탕이라고 나오죠. 건부합 설렁탕. 이게 어디냐면 충주예요. 서울이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지방에서는 관아 주변에서 소를 잡게 했어요. 허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렁탕이 서울에서만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개별적인 음식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음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는 과정이 누구냐. 결국은 그런 건 바로 서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서울에, 요거 보면, 이게 1897년 8월 26일 독립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요. 설렁탕 한 그릇만 주면 모두 와서 6원 쓰고, 복합, 엎드려 절할 터이니. 이만큼 이제 설렁탕이 이미 19세기부터 이미 외식으로 국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렁탕 그때 서울 인구가 그때 한 30만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렇게 식당이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1907년에 일본인이 그린 우스다 잔원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건데요. 그 당시 설렁탕 집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글을 많이 안 썼고요. 냉면집은 여러분 뭐 걸었는지 아십니까? 한지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미친 사람이 이렇게 머리처럼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큰 달리는 했고, 설렁탕 집은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놓고 팔았어요. 왜?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요, 양두구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소 안 쓰고 딴 거 쓸까봐 우리 소 쓴다. 이런 상징의 표현이었어요, 이것들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사실 이거 보고 소 머리를 저렇게 놓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림까지 그려놨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1920년 10월 8일자 매일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설렁탕 장사들이 동맹협업을 해요. 고기 문제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백정함에 굉장히 천민이었잖아요. 20년 된 지 해방이 되는데 하지만 오랫동안 서잡는 일은 그분들이 장악을 했고요. 설렁탕 장사하시는 분들, 도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작아서 안 보이는데 1920년에 서울에 설렁탕집이 10군데 있었다가 이게 나옵니다. 보니까 10군데 있어서 나오는데 1924년이 되면 제가 자료에다 적어놨는데요. 설렁탕 가게가 100군데로 늘어납니다. 서울 시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순식간에 10배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이제 찾은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7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요. 그때 여러분 1907년도, 1910년도, 20년도가 무슨 시대? 군국주의 시대였죠.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군인들이었어요.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모든 건강 상태가 모든 거에 우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따져봤더니 서양에서 먹는 육류가 제일 중요하다. 그중에 쇠고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갈비 얘기랑 좀 붙이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소들을 일본도 똑같이 농업국가였잖아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소들을 잡아서 통제를 만들어요. 통제림. 그래서 그때 엄청난 많은 소들이 통제를 만들어지는데 통제림 만들 때 여러분들 통제를 못 만드는 것 부위가 있죠. 머리, 다리 뭐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갈비짝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은 아예 먹을 줄 모르잖아요. 그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그래서 그런 부산물들이 싼 값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설렁탕들이 대량 유행하게 되는 거고요. 설렁탕 만들 때 여러분들 여기 유명한 설렁탕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게 고기 국물을 가지고 감칠맛 내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좋은 냉면집들 가면 여기 우레옥이라는 데 가면 진짜 고기만으로 볶거든요. 고기 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니까 거기 왜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고 그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 MSG라는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감칠맛 성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과정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10년도에 그 일본에서 아지노모토라는 게 개발되죠. 이게 지금 말하는 미원, MSG잖아요. 그죠? 이 미원인데 모든 설렁탕집, 냉면집, 국물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는 이 아지노모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 소로 끓였을 때 그런 고통을 엄청나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여러분들 뭐 지금 MSG 싫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MSG에서 조금 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더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때부터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설렁탕이나 냉면을요 가서 먹기도 좀 배달을 이렇게 했어요. 배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달도 했고 자전거에게 해도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념가루로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언제 때 사진이면요 1948년에 외국인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설렁탕이라고 써있죠. 써있고 밑에 여러분들 냉면하고 떡국이 있어요. 여기 비빔밥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렁탕은 19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사람의 식탁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서울의 외식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저는 당연코 이 설렁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인이 좋아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고기 국물에. 그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아까 설렁탕 하면 여러분 따라붙는 음식이 하나 있죠. 깍두기가 있잖아요. 깍두기. 그죠? 근데 이 깍두기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쭉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제가 잘 말씀 안 되겠는데 깍두기가 등장하는 건요.
그 전에 깍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무젓. 무젓이고 여러분들 저기 석박지라는 거 아시죠? 석박지. 석박지가 여러분 그 개념이 뭐냐면요. 석박지가 하신 깍두기랑 같은 건데 젓갈을 사용한 무가 석박지예요. 섞었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젓갈을 안 사용하면 뭡니까 그거? 저희 소금절임 이런 거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말씀드리면 이 깍두기가 대중화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설렁탕이었어요. 설렁탕 먹을 때 이걸 같이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설렁탕집 가면 깍두기 맛있잖아요. 그죠? 그 음식이 부산이나 이런 데로 나중에 유교 공간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전국에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서울 음식으로 이제 출발하거든요. 깍두기가. 그리고 여러분 깍두기 먹으면 서울 깍두기의 특징이 뭐냐면 좀 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1920년대가 되면요. 그 조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음식사에서 20년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동경에 유학을 갑니다. 식품학과에.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써요, 글을. 그때부터. 근데 그 당시 유럽이나 서양이나 그 음식을 보는 기준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설탕을 쓰는 거냐 안 쓰는 거에 따라서 미개와 반미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설탕을 안 썼잖아요. 왕가에서 먹었는데 대중적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그 여자분들이 설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요. 단맛을 내는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단맛을 모르겠죠. 꿀하고 엿을 냈거든요. 그죠? 꿀하고 엿. 여기 딱 꿀 엿이죠. 여기까지. 1924년이 딱 되면 이때부터 조리소에 설탕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꿀엿이 사라지고 설탕이 다 이제 제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음식 맛의 변화를 가장 이끈 것 중에 하나가 설탕인데요. 이게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뭐 일본을 따라가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어 온 거지 그것이 설렁탕이 깍두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설렁탕 깍두기가 지금도 달잖아요. 서울에 먹으면. 여기 하동관 깍두기 아시겠지만 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배경화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보니까. 갈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비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갈비는 탄생지가 평양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무슨 도표냐면 일본에서 나온 도표인데요. 이게 저기 수출하는 추위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1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나죠. 이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소들입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보니까 줄어들지 않죠. 저쪽 끝에까지 보니까 40년대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마리씩 막 이출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원산에서 소를 이렇게 실어서 이제 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신민 뭐 그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음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쌀, 뭐 소 이런 온갖 것들은 다 사실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 저는 좀 생각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러분 갈비라는 게 참 희한한 음식입니다. 전 세계에 갈비를 그렇게 먹는 없어요 문화가. 생각해보세요. 갈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뼈가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13개. 13개 있는데요. 1번은 두꺼워요. 그리고 밑에 13번은 거의 살이 없죠. 그래서 갈비가 나눠지거든요. 세 가지는 나눠지는데 그 대신에 5번에서 8번 사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등심이랑 붙어있는 부위거든요. 갈비랑 붙어있잖아요. 등심이랑.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다 그 부위를 잘라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갈비에 붙었다는 전부 다른 부위 가지고 갈비랑을 창조를 해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라도 창의력이 대단한데 그보다는 더 웃긴 거는 사실은 그 갈비 속에 있는 그 고기를 외국 사람들은 잘 안 먹었어요. 그거 버려지는 고기인데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그 고기에 대한 집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다 뜯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먹은 거고요. 여러분 실제로 모던 타임즈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이 배고파서 구두를 삶아 먹는 장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60년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호주에서
가죽을 들여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형할 때 가죽을 이만큼 남겨놔요. 그 살 있는 거를. 그게 여러분 뭐냐면 수구레라는 거예요. 수구레. 아시죠? 그거를 다 분리해가지고 팔았어요. 60년대 보니까. 팔다가 화학약품 처리했다가 막 다 잡히고 이랬는데요. 한국인에 대한 고기에 대한 집념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고기 부위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한국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식 사전에 등록된 게 106개가 넘고 제가 이제 확인한 게 그다음에 지역에서 뭐 지역 사투리로 남아있는 것까지는 몇백 개가 넘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새로 이제 고기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공부하면서 참 놀랍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양은 그 1920년 30년대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중요하냐?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업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고 뭐 이러니까 외식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선주구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먹고 입가심으로 냉면 먹고 이런 문화가 다 돌리면서 하는데 20년대에 평양에서 이 문화가 시작돼요. 근데 이 사진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진은 해운대 남포동에 있는 부산 갈비집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북분들이 전부 내려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이분들이 전부 그 국제시장 주변에다가 쫙 자리 잡고 갈비거리를 만들어요. 그만큼 북한에는 갈비, 특히 평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비 문화가 엄청 성행했었던 거거든요. 서울의 갈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도 그 20년대 중반이면 서울에도 갈비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당연히 재료가 넘쳐나니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신촌에 가면 서서갈비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최고의 장기 요리사입니다. 지금 60몇 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3살에 그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 80살이 다셨는데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계세요. 옛날에 갈비 모습들이 있는 서울도 그만큼 갈비가 오래됐는데 하지만 서서갈비집입니다. 그 1960년 3년에 해운대에 그 갈비집 하나 생깁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운대 갈비집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평양갈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평양갈비가 부산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식으로 갈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갈비집이 성행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때 60년대 말 되면 부자들은 부산으로 많이 놀러 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와서 너무 맛있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1973년인가 4년도 썬데이 서울 저기 기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우죽 승격 갈비집의 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70년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이 갈비처럼 좋은 게 없구나. 그러니까 고기를 옛날에는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설렁탕처럼 끓여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고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갈비 문화가 성행하게 되는 거죠. 해운대 갈비가 오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커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3원 가든이라는 그 가든집 아실 거예요. 다들 그 집 너무 유명한 집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시겠지만 7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미리 알고 땅을 많이 사놨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단점이 뭐였냐면 그 공환세를 거네요. 공환세가 뭐냐면 200평 이상 있잖아요. 200평 이상 빈 땅이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땅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뭘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어느 날 그 삼원가든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야 나한테 땅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세금 대신 너한테 월세 줄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혹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든이잖아요. 그죠? 81년에 이스라엘이 문을 엽니다. 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유행을 했냐? 그 당시 여러분 알겠지만 서울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수원갈비 아시죠? 수원으로 가거나 부자들은 외곽에 저기 벽제갈비 같은 데 먹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가든의 분위기를 내면서 먹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하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갈비도 그것도 복잡한 얘기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커팅 방식이 다 달라요. 커팅이 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외갈비, 쪽갈비 뭐 다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쓰기 시작하고요. 옛날에 갈비는 여러분 전부 다 양념에 재워 먹었습니다.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몽가들 이쪽에서는 생갈비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고기 하면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 그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그죠? 부드러운 그 마블링의 시대랑 이제 같이 오는 건데. 그런데 유럽에 갔더니요, 유럽에서는 마블링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몸에 낀 거라고. 하여튼 그런 문화가 다른데 어쨌든 이게 80년대 생기자마자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요, 1년 사이에 강남에 한 20군데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안지가 다 이제 갈비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치면 지방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80년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등공화국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문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이고, 아시겠지만 8688 그죠? 올림픽을 두면서 사회가 경제가 붐이 일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붐이 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음식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그림인데 이게 뭐 한양전도라고 이제 18세기 그린 그림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의 서울은 사대문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대문 안에다가 마포 가는 데까지 이렇게, 그죠? 그 영등포는 옛날에 강남 전체를 다 영등포라고 이제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한양 도성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문이죠, 문. 그죠? 남대문, 그죠? 동대문. 그래서 남대문에는 칠패시장이 있었어요. 왜냐면 마포나루 있잖아요, 한강. 거기로 모든 물산이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조선시대에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정책적인 음식보다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걸 모아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대문 들어오는 그 입구 앞에 남대문 바로 안쪽에 넘어가면요, 선해청이 있어요. 선해청. 그러니까 그 점을 관리하는 팀이 있었고요. 바깥에 칠패라는 시장이 있었죠. 그 칠패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칠패라는 시장에 새벽에 문을 딱 4시에 열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올라온 사람들이 뭘 먹고 기다렸냐? 설렁탕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잼배옥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잼배옥. 지금 저기 있는데 그 잼배옥이 아니고 19세기에 보면 잼배옥이라는 설렁탕집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쪽 남대문 쪽엔 그게 유행했고요. 동대문 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동대문 쪽은 배추밭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먹는 배추나 무 이런 것들이 전부 동대문에 있었고요. 여러분, 창의문이라고 저쪽 거기 부학터널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콩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도문다닥에도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거긴 또 그 두부, 콩, 이게 굉장히 뭐 청국장 이런 것들이 유명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안국동 이쪽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서울 도성 딱 들어오는 그 문치기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시장 이런 쭉 있었어요. 옛날엔 땔감이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진도 해장국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설렁탕도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 다 이제 모여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 출입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명물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서울 음식의 특징을, 사실 이걸 제일 처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저 뒤에 있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혜경, 안정혜 씨의 서울의 음식 문화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그분들이 5가지 특징을 만들어 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째, 조선의 한양, 일제강점기의 경성, 대한민국 서울로 이어지는 수도의 음식이다. 그죠? 수도의 왕이 살고 있는 음식이고 그 중앙집권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음식들이었죠. 최고의 음식들이 천신되고 올라오고 뭐 진상되고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런 가장 고급식이 있었고, 둘째로 그 왕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왕가와 양반들의 이제 그 음식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떠받쳐주는 게 중인과 상인들의 음식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이미, 사실은 조선시대에 서울을 빼놓고는요 10만을 넘어가는 도시가 저희 조선에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만 유일하게 한 30만쯤 됐나? 뭐 그 정도 됐고 나머지는 전부 몇천 만 명은 넘는 수도 없었거든요. 아시겠지만 10,000명이 넘지 않으면, 5,000명이 넘지 않으면 외식이 발달하기가 되게 힘들면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이미 인구가 도쿄가 10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 상업도시였는데 조선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외식이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서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왜 외식을 서울의 음식의 스타트로 잡았는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중인과 상인들의 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국의 물산들이 이제 모여들고 마포나루 통해서요.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게 재밌는데요. 봉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요.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대신들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먹어.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대신들이 먹고 또 밑으로 또 내려가 중인들 내려주고. 이 봉송 제도가 있는데 이게 탑다운 방식도 있었고 이게 이 반대 방식도 있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이 교류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는 유럽 같은 데는 결혼을 왕가끼리 하잖아요. 왕가끼리. 그죠? 근데 우리는 왕가끼리 결혼 안 했거든요. 다 이렇게 양반들이랑 결혼했으니까 그 음식 문화들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깍두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깍두기 가지고 기원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소설처럼 나오는 얘기는 37년대 신문에 나오는데 그 왕의 공주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저 깍두기를 잘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바쳤더니 정중금이 좋아해가지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분이 청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청주 깍두기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반대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음식이 떡볶이도 마찬가지. 떡볶이도 여러분들 원래는 궁중의 음식이었거든요. 궁중에서 옛날에 그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먹던 음식인데 그게 그 50년대, 60년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분식의 시대가 도래해요. 분식의 시대. 그죠? 도래하면서 모든 음식이 다 밀가루로 바뀌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쌀떡볶이였는데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류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분도 이거, 네. 여기는 보면 서울의 음식은 그래서 고급한 문화다. 그죠? 조리법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음식이 외국 음식이랑 가장 특징 짓는 구별이 뭐냐면 양념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음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음식은 재료 본연에 살리는 맛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한국의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 음식은요 그걸 되게 천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방자구이라는 구이가 있습니다. 방자구이 뭔지 아세요? 방자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애들이 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지금 그건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근데 1920년대 그 궁중 요리사가 신문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서양 놈들 스테이크 먹는 거 보니 참 방자처럼 먹는구나. 어? 저렇게 요리 안 하고 양념만 안 치고 먹는 거는 음식이 아니다. 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그게 요리사의 속수의 솜씨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냐. 그 철학이 다른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념을 사용한 복잡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 서울 음식은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딱 중간의 맛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죠. 그거는 남쪽 내려가면 덥잖아요. 음식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칩니까? 소금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도 음식이 맵고 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 김치 보시면 동치미가 다 평안도 음식이잖아요. 그죠? 뭐 겨울에 그냥 담그면 되는 거니까 그냥 거의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서울은 딱 중간이잖아요. 여러분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우리 단어 쓰잖아요. 옛날에도 썼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우리가 해방 이전에도 그 단어 썼어요. 그 조선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 북쪽은 저기 북조선, 여기 남조선 이제 이렇게 구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리법이 복잡하니까 손이 많이 가고요. 그 식품 자체의 맛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아쉬운 게 회냉면이라는 거 아시죠? 회냉면 여러분들 함흥 회냉면 가재미로 만들잖아요. 가재미 식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가재미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가재미 맛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냉면집들은 좀 많이 그게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 서울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음식에 식품 자체의 맛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그 음식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음식은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서울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맛은 중간 정도고
그죠? 그다음에 복잡한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음식이 한 군데 계급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왕가와 뭐 양반과 중인과 하층까지 그룹으로 돌았다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 정상품 이런 분들이 그 19세기에 너무나 탕반이 먹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러 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맞은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양반들도 먹었고 그 순종님께서 그 냉면을 시켜다 먹은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하게 이런 음식이 이렇게 굉장히 사이클이 좀 이렇게 많이 됐던 게 서울 음식의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문사재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611년에 그 허균이 유배를 당합니다. 저쪽 전라도 쪽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앉아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먹은 거를 써본 거예요. 보니까 도문사재계 무슨 뜻이냐면요. 도살장 문을 지나면서 고기를 씹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허균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요. 그게 중국에서 그 반골 시인이 왕을 자근자근 씹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두 가지 중첩적인 의미로 돈으로 쓰이는데 최초의 음식 평론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국의 음식을 다 평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게 여기 보면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부가 있죠. 두부. 그죠? 장임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장임밖에 두부가 있는데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 이미 장임은밖에 엄청난 그 두부 제조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콩이 이렇게 많아서 청국장 또 명물이었고요. 그쪽 지역이 그 양반들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그 정약용이 여러분 샌딩 같은 선비가 아니고요. 개고기도 굉장히 즐겨 먹었고요. 그 동생 정약전이가 그 유배당했을 때 편지를 써요. 동생아, 너 몸이 약한데 개고기 먹고 힘내라. 그래서 홍대용이 적어준 개고기 만드는 법이 있어요. 친구. 그래서 그런 게 실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검정 그쪽 장임은 주변에서 비 오는 날 가가지고 막 세족이라 그러죠. 물가에다가 발 놓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런 막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이 이런 음식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쭉 이제 전국에 이제 음식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맨 끝에다가 그래도 가장 먹고 싶은 게 어떻겠습니까? 한양했을 때 한양 음식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의 시식을 쭉 적어놨어요. 이게 1611년에 적은 한양의 시식입니다. 잠깐 볼게요. 보면은 쑥떡. 여러분들 쑥이 대한민국 산천에 안 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슬로우푸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슬로우푸드 운동. 그거의 기본 철학이 이겁니다. 그 동네에서 나는 가장 흔한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다예요. 왜? 그 토양이 가장 맞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쑥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쑥이 제일 맛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음 주가 한식인데 한식 전후해가지고 쑥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쑥떡도 많이 먹고. 여러분 도다리 쑥국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도다리 쑥국이 나온 건 20년이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완자, 쇠고기나 그 꽁을 완자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봄에 먹는 음식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쑥떡이 나오고 송편이 나오고요. 여기 그때는 화전을 많이 먹었거든요. 참 멋있었죠 사람들이. 화전, 그죠? 진달래 화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먹었고요. 여기 전들이 쭉 있었고 여름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쌍화, 만두. 여러분 아시지만 여름에 가장 즐겨 먹는 게 밀가루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는 여름 음식이었고요. 왜냐면 그게 몸을 차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음양오획 뭐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봄에 먹는 것은 쓴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쓴 것이 뭐 봄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저기 옛날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다 음식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쌍화, 만두 이런 거, 그죠? 쌍화 만두. 사실 쌍화랑 만두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런 꿀떡 이런 거 먹었고 겨울에는 당연히 탕병, 그죠? 병을 많이 먹었죠. 자병, 그죠? 떡을 이렇게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백산제를 먹고 그 당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좀 잘 살았잖아요. 허균이. 여러분 허균
허균의 형이 있는데 강릉에 가면 여러분 초당두보 있죠. 초당두보. 그게 혁우의 형인 초예요. 허엽이라는 사람이 초당 허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두부랑 관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형제가 다 이렇게 음식사에 찬란한 하여튼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허균이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 공부하다 보면 몇 명이 등장해요. 근데 딱 두 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분하고 저기 아까 말씀드린 아까 누구죠? 정약용이 거의 음식에 거의 그냥 화라산입니다. 화라산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 보니까. 그래서 온갖 종류를 다 먹어봤어요. 그분들 보니까. 심지어는 일본의 소면 있죠. 소면. 일본의 소면이 그 당시에는 만드는 제조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대마도 속에서 들어왔거든요. 소면을 먹은 기록도 있어요. 저기 정약용이 보니까. 그만큼 음식에 굉장한 미식가였었고요. 이게 여러분 난로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울에 이제 비춰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게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김해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동양학 미술관으로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 정말 애초롭지만 한국관이 있어요. 한국관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김홍도 그림이에요. 후원 유원이라는 그 그림인데 병풍이 딱 있어요. 팔폭인가요? 네, 팔폭.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김홍도가 그린 건데요. 이게 보시면 요거 보시면 알죠? 알죠? 겨울인 거죠, 그죠? 겨울이 추우니까. 그 다음에 요 불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가운데 볼록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고기를 따로따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서울의 풍속 중에 이게 가장 큰 풍속 중에 하나였어요. 겨울이 돼서 겨울이 끝날 무렵, 매화가 필 무렵 밤에 선비들이 이걸 해요. 난로회를 하는 거예요. 난로 주변에 모여서 고기 구우면서 씨를 읊어요. 쫙 보니까. 이게 물론 저기 조선에 생긴 고유의 풍속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풍습인데 18세기, 19세기가 되면 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병든 소만 먹을 수 있죠. 다리 부러진 소는 일을 못 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다리 부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하여튼 수문사설인 그런 책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 전국에서 잡히는 소가 300마리나 500마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9세기, 18세기에 되면 굉장히 그런 기본적으로 농경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양반들과에서는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미식 차원에서 엄청난 소가 잡히고요. 이게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었고 사실은 난로회를 정조대왕도 한 기록이 있어요. 정조대왕도 정약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술 내리고 이런 기록도 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하여튼 이게 서울에서 가장 겨울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 되게 낭만적인 행사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마포나루 사진이에요. 사실 여러분 마포 이 나루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6.25 직전까지 있었어요. 6.25 때 한강 흐름이 이제 막히면서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잖아요.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모여있겠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온갖 배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포가 재밌는 게요. 여러분 마포하면 떠오르는 음식 혹시 있으시죠? 그쵸? 온갖 고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마포 돼지갈비 있잖아요. 그죠? 돼지갈비집 있죠. 족발도 있죠. 거기 족발 건목 있죠. 그 다음에 주물럭 있죠. 그죠? 거기가 설렁탕집이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양지 설렁탕에서 먹고 왔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설렁탕인데 양지 설렁탕이야? 양지가 소의 배잖아요. 그 부분이 국물 끓이면 달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식 설렁탕은 다 양지로 끓입니다. 단맛이 나고 그게 냉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면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해방 이후에 북한 분들이 내려와서 한 거다. 일면 맞는데 일면 틀려요. 이미 30년, 20년 많이 있었어요. 냉면집이 있었는데 서울 냉면이 북한 냉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 하나. 국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서는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을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그 집이 뭐 했는지 아세요? 설렁탕을 팔았어요. 반대로 설렁탕 집이 있잖아요. 다시 반대로 그 집도 겨울에는 냉면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문 설렁탕이 그 배달부가 한 20명 넘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잡힌 기록에 이제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냉면 배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60년대 70년 넘어가면서 일단 이 문화는 일단 마라토가 없어지면서 없어져요.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고 60년대 해방 이후에 그 북한 분들이 대거 이주를 하잖아요. 서울로 이주를 하는데 털을 잡는 곳이 있었죠. 여러분, 남대문 상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안도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회 있죠. 교회 하나,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거대한 세력이 있었고, 여러분, 함흥냉면 하면 어디입니까? 오장동이죠. 오장동은 함경도 분들이 다 모여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커넥션이 함경도 커넥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북한에서 오신 지주가 많았잖아요. 그분들 거의 지주였잖아요. 그분들이 속초에 정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뭘 시작하냐면 황태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를 어디다 파냐? 서울의 중부시장. 자기네 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부시장 바로 앞에가 오장동이잖아요. 냉면집들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하나가 보면 이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역사적 맥락을 다 가지고 이렇게 탄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는 그 모여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이쪽에 만리동 이쪽에 모여 살았는데, 그때 시장이 큰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한흥시장이라고 그 가게가 6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마포 원조 주물럭집 있잖아요. 최대포집이 이제 50년대 그쪽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물럭이라고 손으로 주물르다가 만든 또 등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족발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포는 그 다음에 저것도 생기죠. 갈매기살도, 그죠? 그게 다 버려지는 고기들이었는데,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생겼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표출된 곳이 공교롭게도 마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개발. 여의도 개발할 때 주변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당수는 마포 쪽으로 넘어오거나 영등포로 넘어가면서, 영등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화교분들이 그쪽에 왜 영등포에 많이 살았냐면 거기서 채소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채소에 세계에서 제일 채소가 많이 나는 곳이 산둥반도인데, 산둥반도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넘어온 화교들의 95%가 산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는 야채 장사를 많이 했어요. 야채 장사. 야채, 지금 우리가 먹는 배추 있죠? 결구형 배추라고 하는데 이게 속이 찬 거, 옛날에 거는요 퍼진 배추였어요. 그러니까 산동 사람들이 가져온 거고요. 무, 파, 지금 먹는 이런 거의 모든 걸 산둥의 화교들이 가져와서 한국에 퍼뜨려서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가 현대의 고기 음식 문화의 진원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 안타까운 거는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마포 껍데기. 그 할머니가 만들어 놓고 다 이제 문을 닫았어요. 몇 년 사이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서민들의 음식 진원지가 마포였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 이런 알 수 있고요. 분식의 시설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절미 저축통장, 그죠? 한 사람 한 수저, 딱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절미 통장이 있었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1953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얼마나 오래 했냐면요, 일본이 1931년부터 태평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장장 6.25까지 한 20년을 전쟁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피폐했죠. 완전히 피폐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쟁이 끝나면. 기신전쟁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그죠? 베이비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40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인구가. 폭증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네요. 서울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62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엄청난 수해나 재해가 나오면서 쌀농사가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큰일 난 거예요. 정권이,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처음 출범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정권이 밥 먹는 거 해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된 게 밀가루를 먹이자. 왜? 밀가루는
미국에서 PL 480조라는 그 원조법이 있어요. 원조법에 의해서 거의 공짜로 주거나 무제한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먹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여러분 혼분식 장려운동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렸을 때 40대, 50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학교 갈 때 이게 볼이 쌓여, 그죠? 검사 받잖아요, 그죠? 안 가져오면 옆에 애한테 좀 볼이 좀 빌려가지고 심기도 하고 뭐 정말. 그리고 실제로 식당들 있잖아요. 무미일 쌀 없는 날에 만들었어요. 식당들에다가 쌀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분식을 온갖 장려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분식이 뜨죠. 가장 처음에 혜택받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라면이죠. 삼양라면이 그냥 갑자기 그냥 세계적인 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롯데가 되고, 그 다음에 빵집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빵집 유행하는데 그때 뭐 유명한 뭐 여기 뭐 맘모스가 아니고 제가 다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분식 장려 운동이니까 밀가루 너무 싸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칼국수가 다 그때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 심지어는 여러분 막걸리도 아시죠? 쌀막걸리 만들다 그때부터 밀가루 막걸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막걸리를 100% 만드는 게 지금 대구에 가면 불로 막걸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가 지금도 있어요. 대구에 그 현장에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60년대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웃긴 거는요, 중국 식당이 돈을 막 벌기 시작해요. 걔들은 먼저 money 팔았잖아요. 짜장면 짬뽕이 그때부터 막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짜장면 짬뽕 만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면 음식의 모든 기초가 다 이때 탄생을 합니다. 60년대. 서울의 음식들이 다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면서 지금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분식의 시대, 이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의 서울의 음식이 완벽하게 소고화됩니다. 그러니까 식빵 먹죠. 근데 빵 먹을 때 여러분 뭐랑 같이 먹었습니까? 우리 때 우유 같이 먹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우유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기본 그게 안 주니까 다 뭘 먹게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고기 좋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막 채이고 이러던 음식들이 완전한 대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일본에 가면은 뭐 300년, 200년 된 스시집들 뭐 많잖아요. 우동집들 뭐 300년 좀 많은데 뭐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이문식당이 지금 가는 오래된 식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문식당은 1960년대에 인수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홍씨 가문이 있었는데 중간에 또 한 명 있었고, 그럼 제가 한 3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 가문을 설렁탕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근데 뭐 그 명맥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렁탕 맛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완전 정책 따라 완전히 와 바뀌니까 그런 전통을 기분 좋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 시대가 이어졌었죠. 삼겹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삼겹살이 옛날에 여러분 세겹살, 세겹이죠, 세겹. 그죠? 이게 조선요리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1913년에 나왔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내내 초베스트셀러였어요. 주부라면 누구나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신영 선생님이 썼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사나 우리 지금 음식 먹는 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세요. 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초판에 나오지 않아요. 2판, 3판에도 안 나와요. 제가 하나 못 봤는데 6판에서 발견했어요. 6판이 31년에 나왔거든요. 31번에 이렇게 세겹살이 나오고 배빠지라고 나오잖아요. 배에 있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삼겹살이 무슨 서울 음식이야. 서울 음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삼겹살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음식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개성 음식이었어요. 개성엔 여러분들 개성에 하면 생각하는 게 개성 인삼이 있죠. 상인들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상인들이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첩을 다 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아주 운 좋게. 예? 여자분들 막 유산망이 남은 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계를 뭐로 이었냐면요, 돼지를 길렀어요. 그래서 개성돼지가 다른 돼지가 있어요. 조그만 돼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돼지를요 120kg가 되면 잡습니다. 그거는 버크셔, 요크셔 뭐 이렇게 세 가지 DY라고 있는데 혼합해서 만든 종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래 돼지는요 몸무게가 평균 30kg짜리였어요. 30kg짜리. 미니 돼지 보니까 조그만 돼지였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키우는데 이 과부들이 부자들한테 팔잖아요. 개성이 부자가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냐면요. 염을 줘요. 그리고 며칠에 굶겨요. 또 염을 줘요. 염을도 좀 종류를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 지방층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층층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돼지는요, 베이컨, 생각해보세요, 베이컨, 여러분들. 삼겹살 예쁘지가 않죠? 막 섞여 있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모든 수입업자들이 삼겹살 수출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한국에서 기술자 데려가요. 그래서 삼겹살 교차사료법을 배웁니다, 보니까. 지방 많이 생기는 거, 살 많이 생기는 거. 교체 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서울 음식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성이 꽤 유명했는데, 1960년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이후에, 일본에서 폭발적인 고기, 특히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본격 육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육식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그거를 보통, 경제학자들이 적은 건데요. 500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500불. 대한민국은 언제 문제 아십니까? 1975년에 500불 됐을 때입니다. GNP가. 그때부터 고기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있고, 미식은 2만 불이 넘으면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통계치가 있는데, 일본에서 어쨌든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제일 가깝잖아요, 일본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돼지고기를, 야, 저걸 해줘. 좀 이렇게 좀 큰 걸 좀 해서 줘. 그래서 수출이 시작이 돼요. 되는데, 처음에는 생돼지를 같이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고기만 먹는 거예요, 살코기만. 그러니까, 머리, 다리, 내장, 이런 거에 다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69년부터는, 야, 이거 빼고 줘. 우리는 어차피 다 이거 쓰레기야. 그래서 한국에 가져갈 때 지육 수출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60년대 말이 되니까, 돼지의 모든 부위가 다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디로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장충동이 여러분 족발거리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계천 마장동이 초청이 있었잖아요. 마장동 주변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곱창거리 있죠, 거기요. 곱창거리가 있죠. 그 부산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좋아하시는 감자탕 있잖아요. 등뼈잖아요, 등뼈. 그죠? 등뼈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더 가난했던 사람들. 여기 죄송합니다. 천호동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천호동. 그 다음에 영등포. 이쪽에 7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 빈민형 음식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 서울은 일단 폭발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속도로 늘어나고 그런데 도시 빈민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고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구원처럼 일본에 수출하면서 싼 내장과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도시형 빈민 음식이 다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천호동, 그 다음에 여기 저 감자탕 하면 또 유명한 거리 있잖아요. 저기 응암동도 있잖아요. 그죠? 응암동은 아시겠지만 그 81년까지 저기 있었잖아요. 통금 있어요. 통금. 그 70년대 거기는 천막 치고 통금 때 몰래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 건데 사실은 제일 오래된 데는 도남동입니다. 제가 도남동에서 태어나서 잘 알거든요. 거기 아주 자라서 제가 서울에 오선 데가 그 도남 산동네였는데요. 거기 가면 지금도 1957년도에 시작한 그 감자탕집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게 80년 중반 후반이 되니까 어느 정도 먹게 되니까 감자탕이 좀 시그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응암동 감자탕이 가면요 한때 20곳이 있었는데 지금 몇 군데는 4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동 거의 없어졌고요. 영등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남동 저 어렸을 때 가면 거기 도남동 10개가 넘었거든요. 지금 딱 2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그 소설 아시잖아요. 원미동, 부천, 그죠? 도시 빈민들이 여러분 팡창되면서 매각으로 자꾸 이제 밀려나잖아요. 부천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마루 감자탕 아시죠? 조마루 감자탕이 1989년에 창업을 하고요. 1988년에 1년 앞서서 거기에 보면은 청규화 감자탕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미동에 나오는 양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더 여기는 좀 괜찮아지니까
좀 더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당 감자탕 아시죠? 원당원이라고. 그 창업연도가 몇 년일 것 같으세요? 88년입니다. 맞습니다. 그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음식이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도시형 음식의 거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실 보니까. 서울에서 보니까. 특별한 것들이 있죠. 부산에 돼지국밥, 밀면, 그죠? 그것들은 피난민들이 만들어낸 정체성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부산 음식에 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히려 명쾌한 것 같아요. 부산 밀면은 함흥식 그 냉면 만드는 사람들이 부산에 왔는데 저게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감자 전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정도 없는데 이미 부산에는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무슨 문화가 있었습니까? 소면 문화가 발달했어요. 구포국수라고 있어요. 구포국수, 그죠? 그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러면 구포국수 밀가루 음식하고 고구마 전분 섞은 거 음식을 딱 만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부산 냉면이 시작이 된 거고요. 나중에 그것이 수십 년을 거치면서 밀가루만으로 만든 냉면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밀면이라 부르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돼지국밥 이번에 유행했잖아요. 그죠? 돼지국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경상도 설, 북한 설이 있는데 대중화된 거는 북한 분들이 대거 몰려가면서 그걸 먹게 되면서 된 거예요. 제가 그 CBS에 방송 출연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북한 탈북자 출신이 저랑 같이 출연을 했어요. 그 북한 탈북 출신인데 요리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16살부터 20살 때인가 북한에서 돼지국밥을 팔았대요. 돼지국밥. 내가 돼지국밥을 어떻게 팔아요? 했더니 자, 지금 똑같아요. 북한은 소를 못 먹는데요. 소고기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음식이고 집마다 닭 몇 마리하고 그 닭은 계란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잡아먹죠. 씨암탉이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돼지를 이렇게 판대요. 그러니까 돼지국밥 판다는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80년대 초반 중반에 자료를 조사한 거 보면요. 삼겹살을 먹는 곳이 거의 서울이었어요. 그러면 자, 삼겹살을 왜 먹었냐? 일본에 수출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얘기가 완전 3000% 빠졌네. 제가 3000%인데 고향이 보니까. 뱃살은 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위예요. 그래서 베이컨을 만드는 게 훈제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정부에 막 건의를 해요. 79년도인가 그런 제가 자료에 적어놨으니까 보지 말 거예요.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삼겹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삼겹살을 먹이자. 싸게. 모르냐? 도시 빈민들에게 야 이거 기름이 좋은 거. 그때는 아주 알겠지만 그때는 기름기 음식이 최고 좋은 거죠. 했잖아요. 그죠? 기름진 음식 먹는 게. 삼겹살은 기름덩어리 사실 그게 보니까요. 그거에다가 마침 불어쓰는 게 뭡니까? 소주. 그러니까 술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관이 많거든요. 치킨의 전성시대는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치킨은. 그쵸? 라고 맥주. 탄산감을, 청량감을 먹잖아요. 그게 음료수랑도 다 이제 깊은 사회적 관계를 갖는데요. 어쨌든 도시 노동자들이 작은 돈을 내면 소주 먹으면서 취할 수 있고, 기름기 먹어서, 나 오늘 기름진 음식 먹었어. 행복해 할 수 있고, 그게 일석이조 해결되는 게 삼겹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는요, 90년대까지 삼겹살 거의 안 먹었어요. 지방 도시에서는. 그거 기름기 있는 거 왜 먹냐고. 돼지는 수육으로 먹는 거지 왜 그렇게 먹냐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돼지고기는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던 음식이었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두서없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서울의 음식은, 그러니까 지금 음식만을 지금 놓고 본다면, 결국은 전국에서 보이던 사람들의 음식과 그 다음에 도시형 음식들이 결합된 음식이라 이렇게 저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울의 음식이 뭘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정의를 딱 내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음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서울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음식이 서울 음식이 아닌가. 왜냐면 기후와 환경과 맛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맥이, 여러분들 한식 세계화제 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몇백억을 써가면서 한식 세계화를 밀었지만 맨 끝에 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치맥이 승자잖아요. 세계 사람들 하면 다 치맥을 한국의 음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보니까. 무슨 막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해보니까 치맥이 뭐 이렇게 어디에 올랐다면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참, 앞으로 좀 이렇게,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정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한쪽에 삼겹살, 한쪽에 감자탕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마 끝나고 삼겹살과 소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맛의 세계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서울의 음식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선생님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사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 본데요.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탕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이제 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탕하고 국과의 그 차이점이 뭔가 하나 하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주로 식용을 했는데, 왜 개고기는 못 먹게 하느냐? 옛날에 개고기를 많이 먹고 영양무충만 했는데, 지금 개고기를 못 먹게 한다 이거예요. 왜 못 먹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동물의 음식물은 다 먹게 돼 있는 건지, 정부에서 그걸 뭐뭐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선생님 함께 얘기 나눠주시고요. 저희 이제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 같이 저희 말풍선 도화지와 친해질 시간이죠.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울의 대표 음식 한번 지금 저희 생각나는 거 뭐 있었죠? 설렁탕, 냉면, 삼겹살, 감자탕. 예, 그 외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신당동 떡볶이, 왕십리 곱창, 예, 을지로 골뱅이.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사실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한번 저희 서울의 맛지도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예. 곱창. 네. 관악구의 순대골목. 네. 동작구의 돼지갈비. 그다음 용산의 대구탕. 종로의 생선구이와 닭 한 마리. 은평구의 감자국. 마포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물럭과 돼지갈비. 중구 쪽에 명동 칼국수, 신당동 떡볶이. 여러 가지 냉면과 족발, 그다음 동대문에 파전과 쭈꾸미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놓여 있죠. 예, 서울의 관광 사이트에 가보니까요. 이런 골목을 서울에 오시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베스트 10 하고 꼽은 곳도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맛집 거리 베스트 10 해서 서울 관광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네, 광장시장의 정골목. 저희 시장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예, 신당동 떡볶이 골목, 오장동의 함흥냉면거리, 남대문시장의 칼국수, 장충동 족발, 마포 주물럭, 신림동 순대타운, 경희대 파전골목, 흑석동 돼지갈비, 응암동 감자국 이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서울의 대표 음식, 서울하면 떠오르는 음식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봐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을 적으셨는지 제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설렁탕 적어주신 분들 많고요. 설렁탕, 육개장, 그 다음에 명동 교자,
명동 칼국수, 장충동 족발. 네, 거의 비슷한데요. 네, 곰탕, 딱히 없음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없다. 너무 다양해서 하나만 꼽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만 꼽을 수 없어요. 길거리 음식도 있습니다. 호떡을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김밥 천국의 김밥. 피막골의 녹두전. 네, 막걸리가 갑자기 땡기죠. 예. 냉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서울의 대표 음식. 서울의 설렁탕?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설렁탕에 대한 뭐 특별한 추억이 있으세요? 날이 꿀꿀하거나 그럴 때 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 또 뭐 술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마음에 좀 우울함이 있다거나 이럴 때 좀 따뜻한 게 그리울 때는 설렁탕을 먹게 되더라고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또 나는 이 음식을 서울의 대표 음식이자 나의 추억 음식으로 꼽고 싶다 하시는 분,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네, 선생님. 명동 칼국수. 제가 갈까요? 마이크를 좀. 네. 명동 칼국수는 친구들과 모여서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음식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젠가요? 배고플 때. 또 하나. 함께 먹을 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다 그쵸? 함께. 예. 함께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서울 음식을 정의하라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서울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음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삼겹살도 혼자 먹으면 얼마나 맛이 맛없죠. 없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서울의 음식에 대한 추억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없으세요? 네. 일적이 경복궁에 살았는데요. 경복궁 옆쪽에 학교 가는 길에 기름 떡볶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그냥 국물 떡볶이인데 거기는 고추기름이랑 고춧가루를 같이 버무려 가지고 100원에 7개씩 할머니가 소뚜껑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셨네요. 또 서울의 음식과 나의 추억 이야기. 제가 꼭 가야 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기 써 있었지만 피막골의 녹두전과 막걸리입니다. 오늘같이 약간은 흐린 날 가서 녹두전과 굴젓을 함께 먹으면서 막걸리를 나누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취향이 많이 드러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오늘같이 좀 흐리고 좀 서늘하고 좀 춥다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날은 친구들과 그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싶어요. 명동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네. 선생님, 근데 저 하나 이제 저희 예. 그 아까 맛집 지도 보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예. 서울에 전라도 음식이 많아요. 순대 같은 경우 그렇다고 순대 같은 경우 남쪽 음식 아닌가요? 어떤가요? 순대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순대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라도가 지금 가장 옛날 음식이 남아있어요. 순대, 피순대라고 그러죠. 곡성에 가면 똥순대라고 그러죠. 똥순대. 그게 똥이 아니고 얘들 돼지를 도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라도에만 지금 잘 남아있는데요. 순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먹는 그 비빔밥이라든지 전주 비빔밥, 그렇죠? 뭐 그런 한정식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호남에서 온 것들이고요. 홍어, 우리가 너무 즐겨 먹는 홍어 그런 것들이 온 건데 사실은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의 음식 영향이 가장 커요. 아까 선생님 녹두전 말씀하셨잖아요. 평안도 음식이에요. 평안도 사리원 이쪽에 가면 굉장히 녹두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 기름 치는 거는
사실 돼지기름 하는 거는 서울 사람들이 안 먹던 음식이었어요. 돼지기름 지져가지고 아까 말한 파전, 뭐 저 경희대 이런 것들 다 북한 평안도 음식에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 말풍선 도화지 옆에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색깔 있는. 거기 한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나의 서울의 대표 음식, 서울 하면 떠오르는 음식,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서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보통 선조들이 옛날에 그 육개장을 먹었는데 그게 육개장이 아까 말씀대로 그 소고기 육개장인지 게만 들어간 육개장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옛날에 보통 이제 뭐 다른 얘기인데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그 개고기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걸 많이들 먹거든요. 근데 그 음식이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음식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 선생님 제가 육개장 얘기 잠깐만 할게요. 아까 선생님 말하셨으니까 탕하고 국은 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국을 한문으로 탕이나 쓰는 거고요. 탕이나 쓰면 보통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많이 좀 쓰는 것 같고요. 네, 육개장은 이제 재밌는 음식인 게 옛날에 당연히 개고기를 가장 영양 보충적으로 개고기 먹었어요. 돼지를 왜 안 먹었냐면요. 돼지는 인간하고 음식을 경쟁을 해요. 먹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돼지를 겨울에 잡아요. 왜?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돼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개고기가 진짜 중심에 있었는데 개고기를 가지고 특히 복날 많이 먹었잖아요. 먹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애견이 있었어요, 애견. 개 먹는 거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장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소고기, 우리나라에서는 육자가 소고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육자가 돼지를 뜻합니다. 먹었는데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였냐? 대구였어요. 그래서 육개장을 대구 탕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복날에 먹는 용어로 시작이 돼서 했는데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대구 탕반이 됐고, 더 재밌는 거는 따로국밥이라고 하죠. 따로국밥은 50년대 이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피난에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따로 먹었으면 좋겠다, 밥을.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육개장에 밥이 분리된 게 따로국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탕밥, 육개장 다 같고요. 개고기는요 아예 도축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어요. 개고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보는 거를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옛날에 왕들도 아프면 고기 국물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특별한 의학적 근거가 엄청나게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단백질이 귀했잖아요. 단백질이 귀했기 때문에 고기 국물을 먹으면 좋다. 이런 게 사상학이나 체질의학적으로도 있고 진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거는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무리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지역별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도 음식은 맵고 간이 세다고 하셨죠? 예. 아니, 전라도 음식이요. 경상도 음식은요, 그럼? 경상도 음식이 제가 요즘 경상도 음식 재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도 음식이 오히려 재료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 거를 먹는 거라든지 재료 자체의 원맛을 살리는 음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요. 호남 음식은 사실은 옛날에 호남이 가장 물산이 풍부했잖아요, 거기가. 그죠? 평야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 자본가들하고 일본 사람들에 의한 고급진 음식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요 정도 발달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 때문에 이렇게 대중의 꽃할 특히 호남 음식이 강하잖아요. 강한 음식을 지배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80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면 되면서 소금 나쁘다, 나오잖아요. 염분 나쁘다. 그러면서 완전히 변하고 있는, 심지어 어느 정도 변했냐면요. 호남 가보면요. 호남 김치가 옛날 서울 김치 같아, 이제. 보니까요. 네. 염도가 점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간단해요. 냉장 기술하고 수송 기술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옛날처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런 운송 수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실 음식의 구조를 바꿔놓고 있고요. 네. 지역 음식이 점점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어려움 겪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경상도 음식의 맛, 충청도 음식의 맛, 강원도 음식의 맛,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맛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서울의 맛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네. 서울의 맛은 그러니까 슴슴하고 중간 정도에 진짜 이게 딱 중도의 맛인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맛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은 아니고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는다. 어? 네. 그렇죠. 보는 가지고 다르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농담한 겁니다. 예. 네네. 예. 아까 말씀 중에 일본 음식은 이제 각자의 재료를 살리는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거고 우리 한국 음식은 양념을 많이 해서 그 본래 맛을 이제 감추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저는 일본식으로 이제 양념을 최소로 해서 그 맛을 살리는 식으로 저는 해 먹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 음식이 그래서 복잡하고 만드는 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음식을 연구하시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 음식이 좀 그대로 그렇게 양념을 많이 해서 맛을 죽이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좀 그 점이 마음에 조금은 안 들거든요. 아니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1930년대까지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는 전 세계 음식을 맨날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엘블리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미식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꾼 그 식당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좀 복잡하긴 한데 분재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완전히 물성을 바꾸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좀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인 셰프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김치를 가지고 분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분재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물성이 바뀌면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슴슴하잖아요. 그 백김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재료 취소했고. 근데 그것이 시간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 세계 셰프들이 일단 눈을 까짓거 놀랐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저는 한국의 음식이 자체가 저기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반가 중심의 음식이었잖아요. 외식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하죠.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양념이 버무려진 음식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한 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또 옛날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항상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삭혀 먹고 저장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먹는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뭐 아침에 부치면 오후에 제주도에서 올라오잖아요. 생선이 살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요. 저도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재료를 신선하게 먹는 것. 그게 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소금이 위대한 거는 소금은요 모든 재료의 맛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간만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재료 본연의 맛을 가진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 맛 생각 같다는 의미죠 보니까. 예. 네.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방송 보면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방송이 많지요. 근데 요리하는 엄마들은 줄고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집안의 맛, 고유의 맛, 개성적인 맛들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대표 음식 이야기. 예. 선생님은 서울의 음식 뭐가 떠오르세요? 네. 모두 다 적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포스트잇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제 진행 오신 분이 저쪽에 계시니까 주로 저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전 서울 원주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나이는 이제 60이 넘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왜 엄마표 맑은 고기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바삭바삭한 김에 그냥 정말 그 고기 자극적이지 않고 맑은 고기, 소고기에 무에 하는 거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도 이제 가끔 물론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가끔 제 집사람한테 이런 거에 맛있었다 한번 좀 해다오라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서울의 특징적인 음식 중에 하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특별히 맵거나 짜거나 이러지 않고 근데 들어가면 시원하고 정말 좋아요. 잘 어울려진 맛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인 다음에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북엇국 여기 또 이제 해장으로 참 좋았고 그래서 무교동에 있는 이제 뭐 터줏골인데 지금은 성을 바꿨지만 그 거기서 단골집에 하나 있었고 아마 북엇국도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서울의 맛에는 서울 사람들의 풍경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 얘기를 들으면서 서울에 원래 선생님 서울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서울 토박이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외지에서 도시로 돈 벌러 이제 와서 그 타지에 함께 더부살이를 했던 거죠. 그럴 때 위로를 삼은 게 바로 뭐였을까요? 고향의 음식들이었고 함께 나누면서 먹는 삼겹살과 소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엔 왠지 우리 서울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과 땀 냄새가 함께 배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왜 저희 사람 우리가 사는 것을 꼭 맛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예? 선생님은 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사는 맛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고개를 너무 열심히 끄덕이셨어요? 네. 아니, 근데 막상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요. 사는 맛. 저는 네. 서울의 맛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게 썼던 게 저는 소고기 묵국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저는 경상도 고향이라 그 육개장 같이 그런 거를 먹고 자랐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굉장히 놀랐거든요. 소고기 묵국을 보고 그래서 서울의 맛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그 맛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 때 몇십 년 전에 그때 좀 인심이 있었던 시절이라 네.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찌개가 이렇게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 좀 데워주세요 하는 거의 새로 절반쯤 채워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다시 먹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닭곱창이라고 저는 처음 봤거든요. 곱창도 처음 봤는데 네. 닭의 곱창을 먹는다는 거 처음 봤고 뭐 그런 거 이제 모여서 다 같이 근데 그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인심이 좀 푸근해서 양도 되게 많고 값도 싸고 그래서 즐겁게 얘기하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선생님이 드신 건 일종의 인심의 엑기스? 그럴 수도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아주 농후 발효된 인심을 드신 거죠. 네. 이런 맛을 우린 지금 느끼고 사나요?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럼 선생님들의 서울살이의 맛은 어떤가요? 팍팍하세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팍팍하세요. 네. 서울살이의 맛. 어떠세요?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네. 서울살이의 맛. 어떠세요, 선생님? 사시는 게.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맛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서울살인 무슨 맛이니까 달콤할 수도 있고요. 얼큰할 수도 있고요. 예. 담백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소고기 먹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맛없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엄마가 왜 자꾸 이걸 끓여주지?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북한 출신의 실향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이걸 돈 주고 왜 먹어? 진짜 물에다가 국수를 탄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요. 자꾸 이렇게 쓰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걸 뭐가 표현하냐면요. 유명한 요리사가 표현한 말인데 심심하고 슴슴한 맛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소고기 묵국, 냉면 이런 것들의 그 건강하고 심심한 무덤한 맛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맛이 아닌가. 사실은 이렇게 뭐 경상도처럼 쨍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라도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함께 어울려져서 뭉근하게 끓여진 맛. 그렇죠 뭐 그런 건가요? 예. 요즘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맛이 우리가 아까 뭐 순댓골목도 있었고 응암동에 감자탕 거리도 있었는데요. 서울이란 도시가 얼마나 글로벌한 도시인지를 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 동대문 쪽 가면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중앙아시아 쪽 음식들이 있고요. 또 개봉동 가시면 양꼬치집 많지요. 네, 조선족들의. 또 그리고 거의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그리스 음식들, 예를 들면 뭐 태국 음식은 아주 오래됐고요. 베트남 음식 오래됐고요. 전 세계의 맛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떠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떠세요? 전 세계의 맛들이 다 모여있지 않아요? 뭐 점차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1930년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더 글로벌한 맛의 향연들이 펼쳐지는 곳. 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서울 음식의 지금 이제 큰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한국 서울 특히 서울에 있는 셰프들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외국의 유명한 미슐랭 3스타에서 공부하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다. 와면 뭘 만들겠어요? 한국 재료로 만듭니다,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될 제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먹는 청국장, 뭐,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서울 음식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언어가 돌아오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너무나 이 총체적이게 넓기 때문에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먹는 그것들이 다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저는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늘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서울의 맛, 서울의 사람들의 맛, 모습 이걸 한번 맛이나 음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지 네, 한번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묵곡 말씀하셨고 네. 선생님은 어떤 게 서울살이의 맛 서울살이 뭐와 비슷해요? 어떤 음식 같아요? 소금간 안 한 볶음밥? 소금간 안 한 볶음밥. 아, 무슨 얘기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싱겁기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셔서 중간이잖아요. 네. 약간 간 안 한 볶음밥? 아, 네. 간 안 한 볶음밥. 그런 모든 재료들의 개성적인 맛들이 어울리는 거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아, 나는 서울살이를 음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곰탕. 서울살이의 맛은 곰탕이다. 아주 뼈를 우려낸다. 서울살이가 그렇게 고된신지 곰탕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울살이의 맛은 서울 깍두기다. 달짝지근하면서 시원하다. 네. 약간의 중독성 있는 맛이기도 하겠지요. 서울살이의 맛은 어떤 맛인가? 선생님께 서울살이의 맛은 어떤 맛이셨어요? 맛이신가요?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를 좀 이런 데서 좀 죄송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늙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출근하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상사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자유의 맛. 네. 왜냐면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된다는 의미가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외국 나가서 한국 음식 먹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나라 문화는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외국 나가면 알잖아요. 이게 그리스의 맛이네? 로마의 맛이네? 그거 먹어봐야 돼. 거기서 한국 부대찌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에서 저희들한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달달한 불고기, 네. 뭐 코리안 바베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치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친구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주에서 네. 맛있는 집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육회 비빔밥집을 소개해줬거든요. 네. 제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냐고 고기를 날로 먹는다고 막 그냥 거의 뭐. 예.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살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서 보면 더 명확히 보이는데 네. 안에는 우리가 워낙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사람을 접해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참. 서울 안에는 참 다양한 맛들이 있지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맛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맛을 서로 맛있으려면 그 재료가 점점 하나하나 다 어울려질 때죠. 그 맛들을 인정해줄 때죠. 예. 우리의 삶도 아마 또 그렇게 돼야 좀 살맛이 나지 않을까요? 네. 말풍선에 적으셨나요? 네. 우리의 서울살이의 맛은 이런데 앞으로 우리의 서울살이의 맛은 이랬으면 좋겠다. 냉면처럼 시원했으면 좋겠다. 불고기처럼 달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안고 우리 서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음식을 우리는 참 먹는 거 좋아하죠. 예, 먹으면 정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의 식구가 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서울 이야기가. 오늘 서울의 맛에 대한 얘기 나누셨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서울의 문화로 갑니다. 네. 이런 맛과 시장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얽혀서 사실 가는 곳은 문화입니다. 얼마나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느냐가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요. 자, 이런 시간 놓치실 수 없겠죠. 예. 서울 속에 도대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지, 어떤 책방, 어떤 전시회, 어떤 노래들을 만들어갈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음식 이야기 나눠주신 박정배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